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 계속 공부하는 이 리더십 학교 수업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 리더십, 행정 리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리더, 보편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이 빚어지는 곤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또한 개인적인 진급 이외에는 우선하는 목적이 없거나 기존 질서 내에서 자신의 안식처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질질 끌면서 거들먹거리는 태업 문제도 제쳐놓기로 하고, 새로운 행정 리더가 비슷해 보이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어쩌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목표를 가진 하위 리더들과 대면할 때 목표를 놓고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 의회 리더, 정당 리더가 행정부에 들어갔을 때 행정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하위 리더들과의 가진 어떤 목표의 충돌이라던가 갈등 상황들에 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의 우선순위는 부서마다 달라질 것인데, 예컨대 영원한 관료적 리더는 2차적인 목적에 대해 장기적인 헌신을 고수하고 노조와 교사와 전문가 조직에 경도된 과장급 리더는 교사의 임금과 근무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회 리더십, 입법 리더십에서 행정 리더십으로 온 어떤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의 어떤 하위 리더들, 그 조직의 하위 리더들이 어떤 교사의 어떤 임금, 근무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육부의 행정 리더로서 어떤 정당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이제 그 정당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당의 목표라던가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한 것들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교육부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과장급에 있는 리더가 교사의 임금,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목표들과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은 그 부서의 공동 목표와 무관해 보일지도 모르는, 그러나 사실상 책임, 충실성, 그리고 목적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개인적 욕구와 동기의 다중성에 근거하여 아마도 그 때문에 심화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행정 리더로서 정부나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는 이러한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세계에서 온 이성적 논쟁과 설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지 모르는데, 그들은 그런 목적에 근거해서 생활했고 그 목적들을 거부하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 리더는 그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성적 논쟁, 정당이나 의회에서 이성적 논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스타일을 따라서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조직에 있었던 어떤 하위 리더들은 그런 어떤 이성적 논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예 거부하는 그러한 스타일로서 이 조직이 변화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으로 오신 장관은 흥정, 교환, 그리고 거래에 의지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 조직 내에서 이 조직이 또한 어떤 정당의 목표라든가 의회의 목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진보적인 어떤 교육부 장관이었다면 이 진보적인 그런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내에서 어떤 기존의 목표, 예를 들면 교사의 어떤 직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목표와 서로 흥정하고 교환하는 그런 거래적 리더십의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조건, 행정 리더가 이미 구조화된 조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조건과 대조적으로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있다고 하면은, 크루프나 포드가 자신만의 이름과 목적으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처럼
사기업과 산업 분야에 낯익은 이런 기회는 공공기관에는 일반적이 않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기업은 리더가 누가 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리더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회사를 짓는 정도로 굉장히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목적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사실 공공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부 장관이 새로 왔다고 해서 그 조직을 온전히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목표로 나아가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 기구들은 기존의 조직들이 전시 목적을 수행하도록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 위기 하에서 창출되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정권이 기존 관료주의가 보이는 충성심과 목적에 대해 의심을 보이는 개혁기관이나 루즈벨트의 뉴딜 행정부의 경우처럼 새롭게 조직된 기구에서 우선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혁 정부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정부 내에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행정 리더에 따른 정부의 변화가 좀 힘들 수는 하지만은 사실 어떤 개혁적인 정부의 모습을 띌 때는 루즈벨트의 뉴딜 행정부와 같은 어떤 개혁적인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거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그러한 경우로서 이 개혁 정부, 예를 들면은 어떤 루즈벨트의 뉴딜 정부와 같은 이런 정부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기관을 만들 경우에 행정 리더는 명령체계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만의 참모를 임명할 수 있으며 중요한 행정 구성원을 고를 수도 있는 데다 자신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소통 창구와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적절한 명령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기본적인 하위 단위 구조를 조직할 수도 있는 등 많은 권한을 이 행정 리더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셀즈닉이라는 분의 말대로 목표의 제도적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의 행정 리더가 개혁 정부 하에서 이렇게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목표의 제도적 구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이 행정 리더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제는 그 조직의 어떤 제도로서 구조화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그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리더가 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들은 자신의 리더십 하에서 조직이 새로운 목표로 전향하게 된 후에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소진해 버릴 수도 있는데, 혹은 신정부 때문에 새로운 목표에 편향하거나 많은 리더 아래 많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해체되어 버릴 수도 있으며, 우선적인 목표의 원래 집합과 목표 수단 구조가 흐트러 버리거나 뒤집혀 버릴 수도 있고, 책임과 지시는 전문화와 관리에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변화가 이 새로운 행정 리더가 옴으로써 기존의 어떤 목표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목표와 수단 관계가 변화되거나 하는 그러한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 리더가 자신의 조직의 원래의 우선적 목표를 고수하도록 강요하거나 혹은 동등한 정당성과 도덕적 정치적 유효성을 가진 새로운 목표로 바꿀지의 그러한 여부는 대부분 외부적 정치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행정 리더가 어떤 외부적 자원을 잘 끌어들일 수 있다면은 자신의 어떤 이러한 목표의 제도적 구조,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쉽게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입법부라든가 아니면 사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적인 그러한 어떤 영향력들을, 어떤 정당이라든가 영향들을 잘 끌어올 수가 있다면은 바로 이 자신의 어떤 조직 내에서 이런 변화들을 쉽게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라면은 그는 자신의 비축 자원, 부관들의 욕구를 행정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성격, 자신의 지향, 전망, 열성, 인내심, 헌신에 의존하게 된다. 즉, 이 행정 리더가 이러한 외부적인 자원을 끌어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행정 리더 자신의 어떤 역량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 전망하는가, 어떤 열성이 있는가, 인내심이 있는가, 헌신하게 되는가, 이러한 리더의 어떤 성격 자체가
이 조직에 대한 어떤 목표의 추구 혹은 새로운 목표의 추구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평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진보 성향의 정당 리더십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의 케이스를 제시하시면서 이러한 행정 리더가 기존의 교육부 내의 하위 리더들과의 기존의 목표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 리더는 자신의 성향에 따른 평등주의적 가치와 목적에 따라서 서열화된 하부 목표인 교육 형평성 같은 것들 아니면 빈민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한 전념하게 되며 하위 리더는 교사의 임금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즉 행정 리더와 하위 리더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잘 다루고 계시면서 행정 리더는 기존의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의 세계에서의 이성적 논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 행정 조직 내에서도 하려고 할 것이고 하위 리더들은 그런 논쟁을 거부하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결과 타협, 협상의 어떤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래적 리더십이 여기서 필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러한 견해들을 탁월한 견해로 잘 제시하시면서 이와 함께 행정부에서 쉽진 않지만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행정 리더의 경우를 다루면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부와 같은 개혁 정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음도 아울러 함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에 대해서 목표의 제도적 구현이라는 셀진에게 언급을 인용하시면서 원래의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해체되거나 목표 수단의 구조가 흐트러지거나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결국 행정 리더가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무선적 목표의 고수 혹은 새로운 목표로의 대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행정 리더 자신의 성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또한 잘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정치, 의회 리더가 행정 리더로 옮겨올 경우에 기존 조직의 목표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 가능한지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행정 리더로서 외부 어떤 정당의 인사라던가 아니면 의회 인사들이 많이 행정부에 진출할 수가 있죠. 뭐 교육부, 그 외 환경부 아니면은 다양한 중기부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들어오는 경우에 여러 개 진입 장벽이라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조직 분위기와의 어떤 갈등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직전 행정 리더였던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인데 이 기존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목표를 깡그리 무시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또한 이렇게 새롭게 신임하여서 온 행정 리더였던 행정 목표 그러니까 기존에서의 정당 아니면 의회 내에서의 어떤 철학이 되겠죠. 그러한 철학이 이제 각 자신이 간 행정부의 어떤 그러한 세부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그러한 제2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서로 잘 타협하고 협상하는 이런 거래적 리더십의 모습들이 바로 이 초기에 행정 리더로 들어갔을 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아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 조직을 만드는 방법들이 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아예 정부나 아니면은 의회 인사가 새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의 목표에 맞게 그것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거나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이렇게 행정 리더로 옮겨올 경우에 기존 어떤 조직의 목표에 대한 변혁이나 아니면 변화들을 쉽게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는데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공무원 혹은 어떤 공공기관 이러한 조직 문화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직 문화 가운데 또한 어떤 노조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의 어떤 관계라던가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이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이 행정 리더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먼저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자신의 어떤 이 조직에 대한 어떤 목표, 철학에 대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거래 리더십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 리더십을 사실 배운 적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자신의 어떤 목표 추구를 밀고 나가다가 기존 조직원들과 어떤 갈등과 분열 향상을 많이 보이고 서로가 막 고소하거나 아무튼 법적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안정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라던가 공적 어떤 기관들의 어떤 운영들을 이루어가는데, 지속성 있는 운영들을 이루어가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 이런 거래 리더십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기존에 계속 자신 해왔던 의회적 아니면 정당적 어떤 리더십을 그냥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그러한 조직 구조를 만약에 구성하거나 개편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물론 그때는 자신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전체 조직 구조를 재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의사결정자로서의 행정 리더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자로서의 행정 리더가 되겠습니다. 심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봅니다. 심라에서 병참부대 사령관 대리로 복무했던 이안 해밀턴이라는 분, 이분은 자신이 낮에 내린 결정을 지지하는 장문의 초고를 쓰느라고 밤을 새우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관인 사령관 역시 이런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초고를 쓰느라고 밤을 새우고는 했는데, 상관이 아프거나 집으로 귀가한 경우에는 해밀턴은 자신의 업무 외에 상관의 일까지 떠맡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인색한 정부에서 그에게 대리인을 임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밀턴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워했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기쁘게도 일은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일을, 이제 이건 해밀턴의 이야기인데, 그 일을 이전과 같이 연구했다. 그러나 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부관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내리기만 했다. 부하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간단한 문제였다. 나는 그래 혹은 아니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공직에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분리하는 것, 단일한 책임을 맡는 것, 대안을 예, 아니오로 줄이는 것들이 행정적 의사결정권자들이 가진 공허하고 진보한 목표들인데, 의사결정 과정의 개념은 자신만의 행정기구와 임원체계, 본부, 그리고 행정 리더십을 시민사회의 관례주의와 별개로 창출해내는 군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이죠. 이 행정 리더십의 가장 요체가, 행정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군대라는 것이죠. 이 군대. 군대는 관료주의와도 다르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징의 어떤 행정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고전적인 시각은 그 과정을 본질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이성적인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분리하며 정보를 수집하여 대안들을 나열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행정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체스터 버나드에 따르면은 지속적인 목표의 재확인은 더 미세한 그리고 더욱 미세한 세부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결정의 효과이다. 궁극적으로 세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과 기능의 본질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문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의사결정을
전문화하는 것, 이걸 보다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정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침없고 논리적인 이론은 근대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판적인 수정을 피할 수는 없는데, 행정이란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진공상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정치적, 심리적 힘의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이고 또한 어떤 심리적인 힘이 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행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나열된 목적과 또한 수단들은 실제로는 다른 것들과 바뀌고 흐트러지게 되는데,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의 인간 자원은 표준화되거나 서로 같지 않은 대신 열정가, 태만한 사람, 조급한 사람, 자기 세력의 확대를 힘쓰는 사람, 조정자, 그리고 자신만의 동기와 태도, 그리고 목표를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결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북소리에 반응하며 행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예견치 못한 역기능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새로운 이론의 의사결정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지만 이런 모든 활동들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즉 굉장히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행정가들은 그것을 포함하고 아울러 가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은 파일을 굽는 것처럼 단일한 선형적 행동의 집합이 아니라 안개 덮인 과거의 비밀에 쌓인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연속적인 행위의 과정이며, 또한 다른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즉 노동분업, 그리고 집단관계, 보상 및 처벌체계, 그리고 다른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 등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메커니즘들과 함께 이 행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는 행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이론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부품 조립 과정과 같은 동작으로 보기보다는 소용돌이치는 급류와 같은 과정, 즉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꼬이고 부정형적이며 일관되지 않은 관계의 흐름, 합리적 양식에서 발견적 양식으로 끊임없이 전이하고 다시 뒤바뀌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행정적 의사결정은 마치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급류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결정됐다가 저렇게 결정됐다가 또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뀌었다가 하는 것이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이 결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장된 복잡성 속에서 질서를 잡는 핵심 요소는 그것이 아무리 무의식적이고 인성주의적이며 오류에 찬 할지라도 목표와 관련된 원인과 효과의 고리를 활용하고 또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계산인데, 오류가 있긴 하지만 행정가들은 전형적으로 기회와 제약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의 행정의 일관성을 가진 하나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목표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이용하는 이러한 고리를 이용해서 이 의사결정 굉장히 급류와 같은 소용돌이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일관성을 잡아가며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와 기술, 그리고 조직과 고객 집단 및 지지자 집단의 욕구는 그들에게 자원 할당을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며, 전형적으로 그들은 수많은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가능성들을 여는 원인 요소들의 흐름 속에서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은 소용돌이치는 이런 물 가운데 흐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시간이란 결정적 차원이 있으며 행정 리더들이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고 그들은 전임 리더, 경쟁관계에 있는 리더, 그리고 협력관계 리더들이 행정 리더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감추는 일련의 결정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을 물려받았으며 다른 모든 정치가들과 공공개혁가들이 그러하듯이 다양한 집단과 또한 대중이 서로 다른 결정에 반응하는 방법과 그에 맞추어 지식의 자신의 활동을 추정하는 방법을 예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집단, 대중들,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 자신의 경쟁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경쟁하며 또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의사결정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내린 그러한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추정도 하면서 예상까지 하면서 이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행정 리더십이다. 굉장히 머리 아픈 사람들이죠. 예, 그 보통 이게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위에 CEO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보, 의사소통, 분석, 예상은 모두 한결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기까지 하는데 그 결과 행정가들은 자신의 느낌과 피드백을 통해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 발자국씩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언제든지 되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며 혹은 기존 경로를 연구하고 바람직한 목적의 그 경로를 관련시키면서 거꾸로 일하기도 하는데 피드백은 예견보다는 더 신뢰할 만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모호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피드백, 사람들이 주는 이런 피드백을 의존하면서 이 피드백이 좋으면 이 결정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이 피드백이 나쁘면 결정들을 중지하는 이러한 경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스스로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방법들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유용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가끔씩은 이 일을 순서대로 아니고 거꾸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일을 결과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경우는 다양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인과의 흐름이 계속 바뀌면서 다채널화되어 있는 다원화 사회의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편적이지 않고 풍토적이다. 어떤 보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풍토적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상황마다 다른 그러한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들이 행정 리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의 유형은 한편으로는 해밀턴 경우의 저처럼 해밀턴은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군대 내에서 했었던 그런 의사결정처럼 가장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것에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제한적이고 종속적인 것까지 다 다양하며 전자의 가장 좋은 예는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군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령관이 방위 거점을 공격하거나 공격 명령을 내릴까 고려하는 상황을 들 수 있으며 전략적 여건 때문에 병창 업무 때문에 군대의 사기, 무기, 훈련, 기타 특징들 때문에 그리고 날씨와 적군 활동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성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한 요소를 통해서 이 군대에서 고참이 의사결정 과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원인 요소에 대해 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 자원을 배분하고 하위 부대를 뒤섞어 재조직하고 부대장을 임명하거나 교체하고 전술적 계획을 세우거나 재계획하며 결과를 짜보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상하 명령자, 허술한 의사소통과 정보, 엇갈린 목표 등이 사령관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운 좋게도 유일한 반대 세력은 적군뿐이다. 어떻게든 어떤 것을 만들든 어떤 조직 구조를 짜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적군뿐이며 자신은 행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확대된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의 또 다른 예는 혁명 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혁명적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캐캐묵은 제도와 과정을 싹 쓸어버리기로 계획하는 것이며 넓은 행정부서와 관료들은 혁명적 기관 요원과 병참 부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확대된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 확대된 자율적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개혁적인 또 혁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혁명적인 상황. 이 혁명에 있어서는 기존의 낡은 제도 같은 것이 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가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낡은 정권의 관료들은 해임되게 될 것이고 규칙은 혁명 후 후예들이 국가기술을 인수하는 대로 변하게 될 것이겠죠. 또한 어려움이 넘쳐나며 전문가들은 외교, 재정, 방위 등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이 전문가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혁명이 되더라도 이 전문가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 가지 통합된 이념과 충성심을 털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위할 수 있는 자동 이념과 같지는 않을 것인데, 즉 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기존의 어떤 정권과 기존의 어떤 정책과 방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혁명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그러한 혁명 세력이 왔다고 해서 이걸 다 털어버리고 혁명 세력을 따라서 가는 그런 하나의 인형과 같은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전문가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해진 임무와 목표가 있었던 낡은 관료들은 정해지지 않은 임무와 목표를 가진 새로운 열성당원으로 다 물갈이 될 것이며, 그러나 혁명적 전략은 적어도 새로운 도로 포장의 가능성만은 제공한다. 그러니까 혁명적 전략을 해서 나아갔을 때는 싹 물갈이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길을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혁정부도 의사결정 재량권을 많이 가지면서 행정 리더들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금세기 들어서 공통적인 테크닉은 국유화로 국가는 이를 통해 산업 통제와 소유권을 국가 소유로 취하며, 그러나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그 승리가 많은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됐는데, 즉 국유화된 석탄 채굴장에 영국 국기를 걸었다고 해서 습관과 절차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어떤 새로운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불 때 이제 그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사회주의적인 개혁에 인하여서 이제 어떤 산업시설들을 통제하면서 국가 소유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고 하여도 사실 과거에 해왔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유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방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행정 리더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군대 조직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리더의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다양한 요건과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마치 소용돌이처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 아울러 혁명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 경우 많은 행정 리더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혁명 때는 과거에 있었던 낡은 세력들이 다 교체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정 리더들이 여기에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혁명의 가치가 또한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혁명되고 재산을 국교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혁명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군부의 통치에 따른 행정 리더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한 현실 정치 속에서 행정 리더의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군부 통치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군대에 의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 가운데 상당한 산업 혁명과 또한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특징이고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런 결과, 대한민국 상당히 큰 경제적 발전들을 이루었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민주주의적인 어떤 발전은 사실 많이 더뎠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정치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행정 리더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복잡하고 다단하며 또한 굉장히 지금 분열되어 있는 한국 정치 사회 가운데서 이 행정 리더의 어떤 정치적 어떤 변혁 아니면 혁명적인 그런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묶어갈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은 지난 시간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쉽고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행정 리더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 행정 리더들이
이러한 여러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이 마치 아까 말했던 소용돌이 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아주 전문가적인 집단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전문가적인 집단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혁명적인 변화를 주셨다고 하여도 그것이 당장의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그러한 섣부른 그러한 기대는 버리고 도리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소용돌이 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의결적으로 결정을 해나갈 때 현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되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정 방식들을 행정 리더가 해나가야 되며 또한 필요할 때는 굉장히 사회적 제도나 시스템, 기존 해왔던 어떤 낡은 그런 시스템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혁명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전문가들과 잘 의논해 나가면서 행정 리더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 리더들이 이런 소용돌이 치는 상황 가운데 어떤 거리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조직을 잘 이끌고 또한 의사결정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상황들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부분들 영향 있는 그런 행정 리더들이 아직은 많이 우리 각 기관들 속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까지 하고 다음 파트로서 루즈벨트의 행정부에서 테네시 계곡 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행정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예시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결정자들은 똑같이 노조 저항이라던가 케케묘군 기술 또는 효율성을 개선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져 있지만 없애버리기엔 너무 가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미 정착된 관습과 일상이라는 마찬가지로 낡은 불가항력의 힘과 싸웠고 과거와의 타협과 대내외적인 저항 세력에 대한 용의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저항 세력으로 있거나 갈등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행정부가 무질서하게 개발된 하천과 볼모의 땅으로 변한 테네시 계곡 개발국을 설립하였다는 것이죠. 테네시 개발국 테네시 밸리 오토리티라는데 약자로 TVA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 설립의 또 다른 목적은 행정부를 분권화하고 워싱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기 위한 것이었고 TVA는 주요 목적 달성에 있어서 놀라운 성공을 보였지만 그 대가도 치러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지지 부족으로 현장에서 지지를 끌어내어 저항을 잠재워야 했던 것이죠. 또한 특히 TVA는 7개의 관련주에서 만든 토지 불화 협회의 확대 서비스와 협력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낡은 확대 서비스가 새로운 기구의 지부를 조직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하였고 TVA는 오랫동안 지방의 농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온 재판부 정치 컬트하우스 폴리틱스와 타협해야 했으며 그 결과 미국 농업국 재단 아메리칸 팜 뷰로 퍼더레이션과 같이 어느 정도 보수적인 농업 조직과도 제휴하게 되었고 소작 농도를 희생시키면서 보다 부유하고 기반이 견고한 농장주와 손을 잡게 되었는데 셀즈닉에 따르면은 덧붙여서 TVA 확대 서비스에 대한 개입은 미국 농업정책의 통제를 놓고 TVA로 하여금 미국 농업정책의 통제를 위한 국제적 투쟁에 말려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VA를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관련 농업기관들과 협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용들을 했죠. 또한 기존의 어떤 농업 정책과 경쟁하기도 하였고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갈등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 리더가 최적의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 경우 정책 결정자는 기회의 창조자라기보다는 속박당하는 예속자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선행 결정자들이 이미 구축한 인과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옵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되고, 또한 조직 목표가 이전에 그런 다중성 하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결정 과정은 전문 수단을 보다 제한적으로 선택하도록 억제되며, 이런 상황 하에서 좁은 준거가 우세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있었던 흐름, 그런 편향을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의견이나 전문적인 의견을 듣지 않고 좁은 그런 견지에서 계속 기존에 해왔던 대로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러한 양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리언 펠트맨과 헤셀 칸터가 주장한 대로 가능성 곡선은 한 가지 선택권의 집합에서 예측되며, 두 번째 결정권 집합은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린드블럼의 말을 빌리면 리더십은 점증하는 운동, 적응 조정인데, 진보는 원래 계획, 결정, 해결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극복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행정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운동하고 적응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원래 리더십인데,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원래의 계획이나 결정,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리더십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죠. 리더십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가 변화를 변형시키는 것이라면, 행정적 의사결정은 인과관계의 긴 고리에서 오직 한 단계에 불과한데, 유저지 벨 전화회사의 사장으로서 실천가이면서 조직 이론가의 개척자인 체스터 버나드는 전화회사 사장이 두 개의 전신주를 한 거리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경우에 그 지시는 아마도 15개 지점에 위치한 100명의 사람이 10만 번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관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신주 하나를 옮기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 리더십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5개 지점의 100명이 여기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10만 번 결정하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전신주 여기 있는 걸 여기에 옮기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평하고 또한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또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법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사실을 포함하는 몇 가지 환경의 계속적 분석도 요구되기도 하며, 9,000번의 목표 수정과 지정 및 1,000번의 목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하나의 의사결정, 행정적 리더십을 통한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그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TVA 사업도 역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신주 하나의 위치 변경을 완료하는 데 드는 이러한 결정 과정의 흐름을 쫓다 보면은 인과관계 에피소드가 만든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전신주의 위치 변경이란 목표, 더 나은 서비스, 심리적 개선, 공공관계 등 이러한 목표 등에 매달리다 보면 서비스 질이나 도시 미관에 얼마나 실제적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을 따라가다 보면 전신주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행정 리더에 있어서 제한된 목표와 관련된 주요한 결정은 의사결정 구조를 활성화하는데, 주요한 결정은 전형적으로 과거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미래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의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행정적 의사결정은 과거의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 그러니까 과거의 결정과 미래의 결정 사이에 현재의 어떤 행정적 의사결정이 놓여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전례는 어떻게 있었던, 이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회의에서나 이런 때 나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상황들을 따라서 하면 제일 편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과적 관계에 따른 거니까 그것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결정 과정은 조직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더욱 전문적인 것은 결정 과정의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편적 목표 추구에서 기본적 결정 과정의 범위와 잠재적 영향력은 광범위하며 수많은 보다 전문적인 대안들의 힘을 풀어넣기도 하고 수많은 다른 대안들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선택되면 일정한 대안과 활동들은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결정의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지가 치고, 여기서 가지가 치고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결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쪽은 포기하고 이쪽을 따라가서 결국은 어느 지점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의 나무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하나의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다양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 과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결정 과정에 실질적 변화까지 포함된다고 여겨질 때 더욱더 전문화되는데, 이를테면 젊은 교육부 장관이 평등이라는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 더 많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였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취약 아동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 받아야 된다 결정을 했다고 보면은, 이 결정에 따라 가령 풍족한 중상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 질의 개선에 대한 자원 분배와 같은 수많은 다른 대안들이 다 배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을 결정하게 되면 다른 대안들은 배제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난무에 대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들이 또한 확립되기도 하는데, 즉 시골이나 대도시에서 일정한 민족, 인종 집단의 어린이에게 더 많이 교육적으로 배려하는 것, 혹은 이런 집단의 아동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대안으로 결정되면 재정적 필요, 지능검사 지수, 의료적, 육체적, 정신적 진단에 기초하여 적격자의 선정 과정과 관련해 수많은 옵션, 다양한 또 옵션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 하나의 결정이 되면 거기서 수많은 또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또 결정이 수많은 또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은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내리게 될 것인데, 결정 과정이 점점 전문적이고 범위가 제한되어 감에 따라서 분별과 선택이 지방이나 시정부로 계속 또 이제 위임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또 시정부로 위임하거나 이렇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전문가의 깔때기, funeral of specificity, 전문가의 깔때기가 지방 혹은 지역 조건에 맞게 자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게 전문가의 깔때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것이, 이 과정은 최종적으로 저학년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독서지도, 특수교육, 여름캠프, 병원진료, 레크레이션, 텔레비전 시청, 정신의학적 상담, 부모와 보내는 시간 혹은 부모와 떨어져 보내는 시간 등등 이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 종료되는데, 하나는 아동 주변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변화 외에 아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아동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로 아동은 이에 따라 인구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과 이제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 세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것이 또 시의회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회 그러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서,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의 깔때기를 통하여서 이제 각 아동들에게 주어질 그러한 어떤 분배의 범위라든가,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의 실현이 다양한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의 이제 내면화와 교육과 이런 것들로까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과정이 길고 어떤 효과가 광범위한 것이죠. 또한 다른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시간적인 요소인데, 원래 장관이 내렸던 결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결론 맺기 전에 몇 년, 몇 달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 아이가 실제로 그런 변화를 어떤 혜택을 입을 때까지가 이게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행정 리더가 목표와 관련된 하위의 의사결정 과정 효과를 감독하고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몇 년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교육부 장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그것을 각 단계마다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행정 리더는 하위 리더에게 명령하고, 하위 리더는 목표 위계를 알고 있고 그것을 위임받은 경우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 고리를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위 리더들이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원래의 목표와 잘 연결되는지를 잘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리더들을 잘 세우는 것이 행정부 리더에서 중요한 그런 사명인 것이겠죠. 더 나아가 하위 리더는 결정 과정 묶음을 통해서 디시전 패키지, 결정 과정 묶음을 통해 엄청난 양의 통제력과 에너지 절약의 이점을 누릴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보다 가시적인 교육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면 기술과 정보의 확보는 이전에 마련된 기술과 서비스로의 의사결정을 구체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나에 묶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거기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수단이 그 목적에 적절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원래 목적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데, 또한 보다 뚜렷한 교육정책의 묶음은 노동자 계급이나 소수민족의 아들보다는 중산층 아이들의 필요에 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며, 그러나 공정한 수준의 지식과 통제를 통해 단지 기술뿐 아니라 행정적 지식, 재정자원, 공동체, 의료인 집단, 교사훈련, 그리고 기타 요소들을 이용하여 변화를 위한 전략을 리더의 목적에 맞게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래
하위층 아이들에 위한 어떤 교육 정책을 쓴다라고 해서 목표를 잡고 진행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층이나 소수민족 아이들이 아니라 중상층 계층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혜택을. 그러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그것을 적절하게 또한 잘 분배함으로써 원래 당초했던 목표들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목적에 적합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 리더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혹은 우선권이 없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여기 다양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자기 진보나 고향을 위한 목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하위 행정가들이 목적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이해하긴 해도 반대할 수도 있으며 또한 혹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일이 되는 대로 굴러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위 리더가 잘못되면은 원래 당초 이제 행정 리더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효과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나무를 따라서 더욱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혹은 조직 밖의 행정구조 속에서 병합됨에 따라 목적은 더욱 희석되고 편협한 제도와 목적 또는 개인과 집단의 압력에 지배되는 통로 속으로 쉽게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버나드가 관찰한 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요소들을 정하는 반복적인 결정 과정이 광대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그러한 전략적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어떤 하위층이나 어떤 중산층을 위한 하위층이나 어떤 소수 계층을 위한 교육 어떤 지원과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광대한 목적 이것을 위해서 바로 세부적인 목적들을 계속 전략적으로 계속 결정해 나가고 계속 그걸 수정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원래의 목적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평민 토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행정 리더십의 의사결정 과정을 루즈벨트 정부의 테네시강 뉴욕 개발 사업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현실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 리더십의 결정 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미국의 어떤 루즈벨트의 테네시강 뉴욕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결정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행정 리더십이 많이 발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발전적으로 이제 성장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부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모니터링하고 중간 하위 리더들이 그런 것들 잘 팔로우업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어떤 조직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잘 이루어가고 또한 이제 국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정책들을 잘 반영되고 또 그것이 또 잘 조합되어서 책자로도 발간되기도 하고 그러죠. 연초에 이렇게 발간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필요들은 많이 있고 그것을 많이 실현하고 예산 실현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과연 그런 효과가 발생했는가 그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은 사실 국민들이 정말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이만큼 어떤 예산이나 재정을 투자해서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렸는가 한 부분들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 정말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육의 불평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교육의 어떤 질 문제라든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학생들의 처우나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입시적인 그런 분위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아무리 교육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 투자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교육 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경쟁 체제고 그런 입시 위주고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 예를 들어 학력고에서 수능 수임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결과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개혁적인 정책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 자체 하나의 패러다임인 어떤 전체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그런 어떤 행정 리더십, 그런 교육부 장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뒷받침이 팍 돼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어떤 효과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행정 리더십이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특히나 지금 행정부가 이제 여러 입법부에 따라서 많이 지금 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위에 있는 장관들 사실 많이 갖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구성 자체가 좀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행정 리더십이 이렇게 좀 힘을 잃고 또한 굉장히 좀 어떻게 나약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자체들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의 기존의 어떤 이 지금 행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 자체와 어떤 정부 구조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내포된 게 실제로 발현되고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가 이제 힘이 있어야지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힘 있는 강력한 그런 행정부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들을 잘 이루어 간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또한 많이 발전해 왔던 것 같이 앞으로 또 선진화되게 이러한 또 복지나 또한 교육이나 이러한 여러 다양한 면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또 이 명절 기간, 설 명절 기간인데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국내 정치나 여러 상황들에 관해서 사실 많이 또 토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만나가지고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많이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아무튼 즐겁게 또 함께 설명제를 보내고, 그 가운데 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도 좀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잘 풀고, 또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좀 끈끈한 그런 마음들도 잘 나누고, 또 설날 때 세뱃돈도 잘 또 주고, 또 받는 사람도 즐겁게 또 받고 하면서 즐거운 그런, 물론 이제 여러 대외적인 여건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또 마음의 위로가 있는, 또 이렇게 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온화하고 좀 풍성함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참 바라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행정 리더십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장시간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